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매일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했다. 아니죠. 수평으로 합한 것이죠. 틀렸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수요와 공급을 막론하고 개별 곡선, 자, 개별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 곧 시장 곡선이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이 곧 시장 공급 곡선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핵심은 뭐죠? 개별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게 시장 곡선이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틀렸고요. 2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커진다가 틀렸죠. 작아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지만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은 쌍둥이입니다. 즉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탄력성이 클수록 쌍둥이이기 때문에 순손실도 커진다고 나와야 되고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쌍둥이이니까 순손실도 작다고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이란 말은 탄력성이 작다는 거죠. 탄력성이 작으니까 순손실도 작다고 해야 되는데 커진다고 하였으므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우리가 왜 수요 공급 처음 배울 때 기간자가 나오면 유량 개념이고 플로우고 시점자가 붙으면 스톡, 절량이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럼 기간자가 나왔으니까 얘는 유량의 유량. 유량은 영어로 뭐가 되죠? FLOW, 플로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플로우가 나와야 되는데 스톡 그랬단 말이에요. 스톡은 절량이에요. 그래서 또 틀렸군요. 4번 문제 볼게요. 4번. 4번은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 그랬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비용이 줄겠죠. 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공급의 증가 요인, 공급의 감소 요인 막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문장을 해석해 보았을 때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석되면 반대로 공급은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한다고 해석되면 반대로 공급은 증가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비용과 공급은 반비례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생산 비용, 건축 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고 비용이 줄어드니까 반대로 공급은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맞아요. 5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항상 문장 해석할 때 경우 앞에서 끊어주셔야 되고 크다, 작다가 나오면 반드시 부등호를 그려주실 것. 그럼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니까 감소폭이 더 큰 쪽이 수요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수요와 공급이 함께 바뀔 때는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자고 했던 기억 나십니까? 변동폭이 큰 쪽만 보시면 돼요. 그럼 변동폭이 큰 쪽이 수요의 감소입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인기가 낮은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거고 인기가 낮으니까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자, 6번 볼게요. 가격이 변화하여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탄력적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탄력성 배울 때 양이 변하지 않는다. 양이 불변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무조건 완전 비탄력이 답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양의 변화가 없는 게 완전 비탄력이고요. 가격 변화가 없을 때가 완전 탄력이죠.
그럼 얘는 완전 비탄력인데 완전 탄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7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다. 맞죠? 탄력성을 구분할 때 어렵게 보지 마셔라. 가격 탄력성은 두 가지만 비교하면 돼요.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때가 탄력이 되고요.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뀔 때가 비탄력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바뀌는 만큼 양이 바뀌어서 양쪽의 변동폭이 똑같을 때가 단위 탄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7번에 분명히 비탄력 그랬죠? 비탄력이니까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죠. 가격의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적을 때가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7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8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우리 뭐 배웠냐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진다고 배우셨죠. 그건 마저 어렵다면 어떻게 외우자?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이렇게 외우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그러면 더 비탄력이 아니라 더 탄력적이 되기 때문에 8번 문장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10번 볼게요.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저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예, 강조하지만 어차피 경기순환 국면은 상향, 회복, 하향, 후퇴 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상향이나 회복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가 대접을 받으면서 과거에 거래된 가격은 그거 이상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에 하한이 된다고 했던 거 반드시 이렇게 기억해 줄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린 바가 있죠. 뒤집어서 하향과 후퇴처럼 경기가 좋지 못할 때는 매수자가 대접을 받게 되고요.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상한이 된다. 그거 이상 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회복 나왔죠? 회복 나오니까 매도자 중시 시장이 형성되고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하한, 그거 이상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한이 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매도자, 매수자, 상한, 하한 위치 바꾸면 많이 헷갈려요. 이것만 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거미집으로 나왔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자, 절대값은 일단 있다고 보고 해석할 때는 기울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문장을 얘기할 때는 절대값을 집어넣어야 맞지만 해석할 때는 기울기까지만 보시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를 보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 기울기 값보다 작다고 했죠. 그럼 기울기가 공급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큰 쪽이 탄력성은 작다는 거 아시죠? 계속 강조했습니다.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다. 자, 탄력성이 커요. 그럼 반대로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뒤집어서 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울기는 커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값이 큰 쪽이 탄력성은 작은 거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떤 원리죠? 기울기와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다. 기울기가 큰 쪽이 탄력성은 작은 거고 기울기가 작은 쪽이 탄력성은 큰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 기울기가 작으니까 수요가 탄력성이 더 커지는 거고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크니까 탄력성은 공급이 작은 겁니다. 분명히 기울기 값과 탄력성은 반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탄수가 뭐였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이게 암기법상 수탄수입니다. 그럼 수렴형이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일 정리를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탄력성 관련해서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반복해서 꼭 원리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